이 당시 독일군은 전원 페르비틴을 지참하고 있습니다. 미쳤네. 스팀백이네, 스팀백. 스팀백이야 진짜로. 근데 전장에서 써봤더니 단순히 수면을 줄여주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저 부대가 어제는 전방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있어, 내일은 저기 있어. 그러면서 히틀러가 점점 이상해졌다는 썰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마약의 역사. 오랜만에 마약의 역사입니다. 마약의 역사. 어떤 마약이죠? 지금까지 저희가 대마, 코카인. 네, 코카인. 진짜 많이 했는데. 아편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 세 개는 대표적인 천연 마약입니다. 그럼 오늘 합성이야? 오늘 합성이죠. 합성 마약 진짜 문제 많은 거 많은데.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천연이라고 해서 좋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인류를 이제 타락시켜온 마약이고, 천연 마약은 이제 합성 마약은 새롭게 생겨난 건데, 이쪽도 사실 계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중에서는 가장 유서가 깊고 인류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마약을 골라왔습니다.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 히로뽕. 히로뽕. 이게 메스암페타민입니다. 최악의 마약으로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그죠. 필로폰을 일본식으로 읽은 게 히로뽕인데, 필로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어입니다. 필로가 사랑하다, 포노스 힘든 일,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초에 무슨 환각이나 고향감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 아니고 노동을 위해 탄생한 약이에요, 사실은. 완전 다른 느낌이지만 현대인한테 커피 같은. 실제로 커피 대용으로 먹었던 적도 있을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이걸 이제 아이스, 메스, 스피드 뭐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되게 재밌는 미드, 브레이킹 배드, 월터 화이트가 만드는 것도 이 메스암페타민이죠. 각종 뉴스, 매체, 드라마 이런 데서 워낙 널리 알려진 약이니까 되게 익숙하실 텐데, 실제로 이게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가 물어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을까 이거? 1900년도 초기? 저도 뭐 합성 화학이 좀 발달해야 되니까. 이 약의 기원이 되는 물질은 1887년에 베를린 대학교의 루마니아 출신 과학자인 라자르 에델레아누가 최초로 합성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암페타민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893년에 일본 도쿄 의대의 이제 나가이 나가요시가 훨씬 더 메스암페타민의 유사한 합성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잘 보면은 일본하고 독일 둘 다 추축국인데,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성분들은 뭐 각성제라기보다는 보통 감기약이었어요. 애초에 마황에 함유된 에페드린을 이제 이리저리 만져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지금도 슈도에페드린이나 이런 거는 코막힘이나 아무튼 코감기에 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1927년에 독일의 화학자 고든 알레스가 메스암페타민을 드디어 합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코막힘의 개선보다는 각성제의 효과로 훨씬 강력했던 약이죠. 처음에 센세이션을 했겠다. 장난 아니죠. 이게 히틀러 체제 아래선 독일을 완전히 강타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려면은 이 당시 독일을 좀 봐야 돼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비스마르크를 이제 실각시키고 권력을 손에 쥐게 된 비렐름 2세, 이 사람이 약간 이제 전함 매니아거든요. 비스마르크가 항상 말했어요. 영국 자극하지 마라. 영국 자극하면은 우리 독일 지금 신생으로 강해지는데 영국이 견제하기 시작하면 답답다. 러시아 봐라. 저 맨날 찐받아가지고 위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렐름이 말을 안 들어. 왜냐면 전함 매니아거든. 배를 만듭니다. 독일이 해군을 만들어요. 그럼 영국이 어떻게? 발작하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 괴롭히니까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졌죠. 그리고 이제 비렐름 2세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실각을 한 다음에 네덜란드 정부로 망명을 해요. 근데 이때 본인의 황제로서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들고 가가지고 끝까지 잘 살았어, 저택에서. 그리고 거기서도 전함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혼자 그냥 하지. 그리고 보잖아?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전함이야. 만화책에 나오는 전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전함 매니아인데 굳이 영국이 너무 과민 반응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독일은 어찌됐건 이 사람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 됐고 심지어 졌죠. 그래서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토해내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대공황까지 왔어. 그 당시 독일인들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어.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런 말 어떻게 해. 그러게. 건설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죠. 그런 와중에 나라 전체가 도피를 하게 됩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냐? 화학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였습니다. 몰핀도 코카인도 독일에서 처음 정제된 거예요. 지금도 제약회사들이 좀 지금도 제약회사들 글로벌한 장난 아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말 그대로 마약 제국이 돼버려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25년부터 30년까지 전 세계 몰핀 생산량의 40%가 독일에서 나왔어요. 야. 코카인의 세계적인 핵심 허브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남미에 있는 뭐 페루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때 당시는 코카인이 막 그렇게까지 위험한 마약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 그냥 각성제인데 좀 강하고 많이 쓰면 사람 죽을 수도 있다. 요 정도야. 충분히 위험한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아, 그치. 그래서 페루에서 만드는 코카인은 다 독일에서 경제하고 생산하게 되는 등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요. 심지어 이 당시에 뭐 독일에서 유행했다는 노래도 있는데 가사 보면은 뭐 어차피 뭐 인생 뭐 이거 하나 죽나 저거 해서 죽나 똑같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태동하는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나치. 바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 이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서 해롱거리는 독일인들을 다른 것으로 취하게 만들고 싶어해요. 국가사회주의, 즉 파시즘과 반유대주의죠. 주먹 휘두르면서 콧수염 기르고 이렇게 막 선동하시는 분 계시잖아. 그분이 나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우리 게르만 민족인데 게르만 민족이 이렇게 된 거는 오직 저열하고 비열한 유태인들 때문이고 이들을 배척하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독일에 다시 번영이 온다. 우리 독일인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 레벤스라움을 건설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구호로 온 독일을 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호에만 취해야 되는데 마약에 취하니까 이게 방해가 되잖아. 그래서 나치에서 정말로 강력하게 마약 처벌을 합니다. 마약을 엄청나게 척결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마약 중독자는 결혼도 못하게 하고 거의 유태인하고 비슷한 취급을 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 점점 몰핀과 코카인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독일인은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면성실하게 하면 우리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설파합니다. 그러다가 메스암페타민이 나온 거예요. 독일에서. 근데 이거는 처음에 마약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았어요. 먹으면 잠을 잘 필요성이 없어져. 그리고 식욕도 떨어져서 오로지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줘. 각성돼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그들의 위대한 영도자, 유일한 지도자이신 히틀러가 떠는 독일인 특유의 투지, 근면성, 근성과 딱 어울리는 약이야. 근데 사실은 이건 완전 각성 효과가 강력한 마약이고 자주 사용하면은 상당히 금방 몸과 정신이 망가지는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을 가진 약인데 당시로서는 몰랐죠. 내성 금단 바로 오는데. 진짜. 근데 이게 독일에서만 이랬냐? 그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걸 합성해가지고 벤제드린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널리 쓰였고 이 당시 일본에서도 이미 히로뽕이라는 상품명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독일만큼 권장되진 않았어요. 독일은 이거를 사회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이걸 페르비틴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독일에서 이 약을 두고 찬사하는 걸 보면 거의 뭐 히틀러 두고 하는 것처럼 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성과가 요구되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페르비틴은 너가 설사 꾀병쟁이, 게으른 사람, 남 탓하는 사람, 불평분자라도 노동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페르비틴 처방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투입해야 할 가장 최고의 계명이다. 이런 말을 누가 하냐? 지식인들이에요. 양리학자,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페르비틴의 처방량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효능 중에 하나가 페르비틴을 복용하면 몰핀과 코카인을 끊을 수 있다. 너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효과까지 들고 오게 되면서 페르비틴이 막 엄청나게 팔리게 되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과자까지 나와요. 와 미쳤네. 과자들은 이제 주부들이 주로 애들이랑 같이 복용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사회에 만연한 상태에서 1939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이 당시 독일군은 전원 페르비틴을 지참하고 있습니다. 미쳤네. 스팀백이네 스팀백. 스팀백이야 진짜로.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랑케라는 국방 생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페르비틴이 수면 효과를 줄여주지만 자꾸 사용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거를 실험을 해보면은 단순 노동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써야 되는 뭐 시험 대비를 한다든지 할 때는 오히려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랑케도 결국에는 페르비틴에 중독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미 페르비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장에서 써봤더니 단순히 수면을 줄여주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일단은 폴란드에 쳐들어갑니다. 폴란드에서는 이제 소련과 독일이 양쪽에서 쳐들어가죠. 당시 폴란드로서는 뭐 쓸 도리가 없었어. 그래서 독일군이 다 쓰지도 않았어요. 페르비틴을. 쓴 부대도 있고 안 쓴 부대도 있습니다. 근데 쓴 부대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전과를 보여요.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죄책감을 덜 느꼈는지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래도 폴란드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 부대가 어제는 전방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있어, 내일은 저기 있어, 이런 식으로 되게 두려움을 심어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좀 얘기가 달랐습니다. 프랑스하고 이제 싸울 생각을 하니까 히틀러도 좀 후달린 거야. 프랑스는 당시까지 뭐 세계 최강 육군이라고 하고 그냥 들어가기가 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독일의 장성들이 이제 가져옵니다. 작전을. 가져온 걸 보니까 1차 세계대전하고 똑같아. 그때 졌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갈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만슈타인하고 구데리안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알 수밖에 없고 정말 명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차전의 명수야. 이 사람들이 이제 전차는 통과할 수 없는 숲이다라고 여겨졌던 아르덴 숲을 건너는데 이 숲이 작은 숲이 아니에요. 면적이 5,000제곱킬로미터가 넘어. 왜? 이거를 넘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병사들도 같이 넘어야 돼요. 말도 안 돼. 근데 이거를 넘어간 다음에 낫질 작전이라고 해서 프랑스를 안과 밖에서 꺾겠다라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구데리안이 이 작전을 앞두고 병사들 앞에서 이제 지시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지시해요. 본 지휘관은 제군들에게 최소 3일간 자지 않을 것을 명한다. 근데 독일 병사들이 그걸 해내요. 페르비틴을 먹고 가는 거야. 이약이 투여되잖아요? 그러면은 도파민과 노르에페드린이 확 분비가 되면서 동공 커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강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감각이 예민해져. 그러니까 밤에도 이동할 수 있어요. 밤에도 소리나 이런 거를 다 감각할 수 있고 발걸음이나 이런 걸로도 다 감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고향감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건너갔을 때는 벨기에군을 마주쳐요. 근데 벨기에군이 그때 이미 방어선을 확보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저 새끼들 온다, 야 싸우자 라고 하는데 독일군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오는 거야. 싸우다 보니까 독일군이 좀 앞에 죽으면은 좀 사람이면은 그치, 이게 그치.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와요. 그래서 벨기에군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독일군도 밤새 걸어왔잖아. 그럼 힘들잖아요. 전투가 끝났잖아. 그럼 휴식을 해야 되는데 휴식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는 벨기에군을 덮쳐가지고 아예 괴멸시키고 그러고 나서도 그냥 계속 진군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경선을 넘어서 스단까지 침공을 해요. 이게 프랑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몇백 킬로를 그냥 온 거예요. 며칠 만에. 3일간 잠을 자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너무 괴상할 정도로 빨라요. 어느 정도로 걸었는지 알아요? 하루에? 하루에 평균 60에서 80km를 보병이 이동합니다. 완전 군장하고 완전 군장을 하고 사마게오 롬멜, 이 사람은 기동작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차나 이런 거를 더 활용을 잘했는데 이거 뭐하러 이렇게 써? 전차 달리고 니네 페르비틴 먹고 따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1940년에 이제 6월 17일에 기록이 좀 에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40km를 질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하루가 아닐 거고 며칠 동안 연속해서 달렸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80km를 달린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페르비틴을 먹었다고 해도 하루를 그렇게 이동했으면 쉬어야 되잖아. 근데 롬멜이 밀어붙이니까 240km를 한 방에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부산이 500km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 가 있는 거야. 군대가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게 상식에 안 맞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항복을 한 겁니다. 전쟁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냥 파리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히틀러가 수중에 넣을 것처럼 보였죠. 온 유럽을.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일단 같은 편인 이탈리아가 흡지를 좀 많이 합니다. 이탈리아가 전쟁을 진짜 못해요. 위에 프랑스군 박살났잖아요. 그 와중에 이탈리아는 프랑스군한테 졌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에 있던 프랑스한테 이탈리아가 져가지고 항복 안 했잖아? 그러면은 이탈리아 넘어갈 뻔했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죠. 히틀러 계획은 지중해 동부에 있는 그리스 쪽은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잘 부슬려서 야 니네 프랑스 봤지? 우리 편 하자. 우리랑 같이 싸우자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탈리아에는 이제 무솔리니가 초조한 거야. 1차 세계대전 때도 아무것도 못 얻었거든. 승전국이었는데 독일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리스 쳐들어갑니다. 그럼 져요.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아씨 우리 편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 쳐들어가. 그래서 전쟁기계에 독일이 온 다음에는 그리스가 바로 패망합니다. 그런 정도로 초반에 독일은 진짜 전쟁기계였고 너무 잘 싸웠어. 그런데 그랬던 독일이 후반에 도전을 하게 되죠. 물론 메스암페타민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전선이 좀 많아요. 서부전선, 독소전, 동부전선, 그리고 아까 이탈리아가 열어젖혔던 발칸반도 전선, 아프리카 전선도 이탈리아가 열거든요. 영국령 보호령이었던 이집트군을 쳐들어가요. 그리고 집니다. 이제 롬멜이 넘어와서 도와주게 되는데 어찌됐건 그럼 독일은 네 군데에서 싸우는 거예요. 와. 힘든데 그 와중에 우리 페르비틴 했죠? 몇 년 지나면 부작용 뭐 시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에 비하면 되게 무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걸 제일 극명하게 보여준 게 누군지 알아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사실은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평생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어. 그리고 마약 철폐에 앞장섰던 나치당의 수당인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엄청 믿고 따르던 주치의가 있어요. 테오도르 모렐이라고 약간 뚱뚱한 아저씨인데 이 사람이 남성 호르몬도 갈아서 넣고 비타민 치료라 그러면서 모두 넣고 하는데 이 사람이 했던 치료 중에 한 가지 대단한 치료가 있긴 해요. 히틀러가 속이 되게 안 좋았거든.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 참호전에서 살아남은 병사, 참호라는 열악한 곳에 있었는데도 한 번도 장염도 안 한 적이 없어. 이 사람의 병원을 히틀러한테 분변이 지불해 줍니다. 와, 그 시절에? 그래서 그 후로 히틀러가 장이 좋아진 거야. 소화 능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테오도르 모렐이 갑자기 주치의로 전격 발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데 비타민 치료도 하고 남성 호르몬 치료도 하고 하다가 이제 메스암페타민도 찔러 넣고 한 거죠. 그러면서 히틀러가 점점 이상해졌다는 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워낙 이상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함이 많죠. 근데 메스암페타민을 맞았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왜 맞았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전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잖아요. 후반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무기력증에 빠져서 맞았다. 두 번째, 이 사람이 파킨슨인데 메스암페타민을 맞으면 도파민이 나와서 물론 너무 과하게 나와서 문제긴 한데 일시적으로 좋아지죠. 완화가 되긴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맞았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실제로 후자에 대한 근거들이 일단 영상을 보면은 히틀러가 왼손을 엄청 떨어요. 아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영상에서 왼손을 뒷짐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숨기고 있고 말년에 이제 베를린 의대 정신과 의사인 크리스한테 파킨슨을 진단받은 적이 있어요. 꽤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데 원래도 이상했던 사람이 메스암페타민까지 맞으면 점점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메스암페타민의 부작용 중에 망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망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영화 다운볼 보면 이 사람이 같은 보고를 들어도 믿질 않아.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전황을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장군들이 미쳐버려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부대가 없어. 근데 여기 있는 부대로 구원을 가라고 하질 않나. 여기 있는 부대는 어제 전멸당했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나치가 패망하고 난 다음부터도 메스암페타민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게 미국에서도 엄청 생산이 됐었거든요. 벤제드린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 45년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쯤에는 매년 한 7억 5천만 정이 생산이 됐습니다. 이것도 엄청 많죠. 근데 62년이 되면 매년 80억 정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메스암페타민이 퍼지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이거 해악이 심하다라고 해서 규제가 수가 없지,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74년에 얘가 다이어트 보조제로 또 획득을 합니다. 5년 동안 팔리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성분이 바뀐 게 아닌데. 그래서 79년에 다시 폐지가 되고 지금은 이제 완전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이 돼서 규제 샌드박스에 올라왔죠. 이걸 다룬 영화나 드라마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우리도 옛날에 리뷰했던 마약왕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현실에도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하수 처리장 우수에서 필로폰이 멈추고. 오, 진짜? 네, 제가 맞아요. 뭐야? 호기심으로 하면 안 되는 약이에요.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하고 그 해악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메스암페타민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